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중엽의 어느 날, 선선한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가난한 선비 박달수는 오늘도 한숨을 푹 쉬며 집을 나왔습니다. 박달수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를 하였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었지요. 집안은 어느덧 입에 풀칠하기 바쁘게 돌아갔고 결국 박달수는 부모님에게 아무런 기약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 박달수가 언젠가는 장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몰래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지요. 그렇게 정처 없이 숲길로 향하던 박달수는 목이 말라 표주박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약도 없이 다니면 어쩌란 말이냐. 선비라면 글 공부를 해야 할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배회만 할 것이냐 박달수. 그렇게 박달수가 한숨을 푹 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달수는 바위라도 떨어진 건지 이상히 여기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쿵 소리가 난 곳으로 걸어가던 박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수는 얼른 뛰어가서 맥박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박달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옷차림은 분명히 산적인데 얼굴은 아주 젊고 고운 여인이었지요.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박달수는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달수는 얼른 여인을 업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숨만 보였으니까요. 박달수는 무작정 여인을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작은 고울이라도 나오기를 믿었지요. 그렇게 한참 뛰어가던 박달수는 바위굴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뛰어간다고 해도 고을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어. 저 바위굴이라도 들어가야겠구나. 박달수는 어쩔 수 없이 바위굴로 들어가서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표주박을 기울여서 여인의 입술을 조금씩 적셨습니다. 물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수는 숨을 삼키고 여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확인하였지요. 내 정신 좀 봐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약재를 준비하였지. 박달수는 품에서 약재를 꺼내 여인의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숲길에서 다칠 것을 대비하여 약재를 준비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해가 떨어졌습니다. 박달수는 모닥불을 피웠으나 강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 추위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달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산적 여인을 안아서 따스한 온기를 주고받았지요. 산적 여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조금씩 숨을 고르게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박달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산적 여인이 멀뚱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박달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숲길을 가던 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위굴에 들어와서 밤새 몸을 녹인 것이오. 산적 여인은 자신의 몸을 훑어보더니 뒤통수에 있는 상처로 손이 갔습니다. 상처에 약재를 발랐소. 독이 오를 수 있으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소. 바람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낭자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소. 용서하시오. 그럼 선비님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산적 여인은 선비와 밤새 몸이 붙어 있었다고 하니 금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황한 산적 여인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박달수는 잠시 그렇게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리 된 것이오. 곰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곰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뒤로 물러나려다 그만만 아래로 굴렀지 뭡니까. 박달수는 자연스럽게 산적 여인의 복장을 훑어봤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산속에서 이것저것 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저것이라 하신다면 무엇을 말하는 게요? 그러자 산적 여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제 산적 여인이 박달수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박달수는 선비 옷차림이었지만 누가 봐도 남루해 보였습니다. 선비님은 어찌 이런 험한 숲길을 다니고 계셨습니까? 박달수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글을 읽는 선비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여 이렇게 방황하고 있소이다. 그럼 집을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기약도 없이 이렇게 나왔소. 박달수는 어느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듣고 있던 산적 여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말 안 되셨군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소이다. 이대로 가다가 허드렛 일하며 사는 몸종이 되는 건 아닌지. 지켜보던 산적 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고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말숙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말숙이 누군데 그러시오? 말숙이는 그 고을에서 바보 처녀로 불립니다. 소 먹는 풀과 사람 먹는 나물도 구분 못할 정도로 머리가 모자랍니다. 그 말숙이 집의 마당에 보면 돌더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돌더미를 살펴보시면 금덩이가 있습니다. 박달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금덩이라고 하였소? 그렇습니다. 그 금덩이를 가져가시면 글 공부할 필요도 없이 충분한 재산을 모으실 겁니다. 산적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바위굴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달수는 그렇게 여인을 보낼 수가 없었지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말숙이라는 사람이 처자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리고 그 금덩이는 어째서 돌더미에 있단 말이오. 산적 여인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인의 몸이지만 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숨길 곳이 없어서 바보 처녀의 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선비님은 저희 은인이시니 가져가십시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달수라고 하오.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산적 여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달수는 잠시 바위굴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적 여인 말대로 금덩이를 가져가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금덩이는 산적이 훔친 것이 분명하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하였으니 앞으로도 급제한다는 보장이 없구나. 이렇게 방황만 하다가는 진짜 몸종으로 살아갈 것이 뻔하다. 부모님 생각을 해야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란 말이다. 결국 박달수는 산적 여인이 말한 고을로 향했습니다. 금덩이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천천히 고민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박달수는 고을에 도착하였고 주민들에게 바보 처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바보 처녀를 왜 찾으시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박달수는 주민들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말숙이를 보았습니다. 말숙이는 옆 동네의 황영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종이었습니다. 이야 말수가 부엌에 장작 좀 빨리 집히라고 몇 번을 말하느냐. 곧 날씨가 추워지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불씨 하나 옮기지 못하니 너를 어디다 쓴단 말이냐. 예, 대감마님.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말숙이는 불씨 하나 옮기는 것도 영 서툴렀습니다. 글 공부만 하던 박달수가 봐도 너무 어리숙해 보였지요. 말숙이는 아무리 봐도 어디가 아파 보이는구나. 박달수는 말숙이가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요. 말도 마시오. 이 동네에 역병이 크게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오. 말숙이 부모도 역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 뭐요. 그러다 저렇게 실성을 한 게요. 박달수는 안타까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숙이는 마침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무엇이 그리 좋은지 행복하게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불쌍한 처자에게서 금덩이를 훔칠 수 없어. 부모님을 생각하면 당장 저 금덩이를 가져가야 하거늘. 이 일을 어쩐다. 박달수는 그렇게 말숙이 집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선비님은 누구십니까? 박달수는 말숙이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러자 말숙이는 방긋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당장 묵을 곳이 없으시면 제 집에서 지내시지요. 박달수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고 살아가는 말숙이에게 이상하게 연민이 갔습니다. 그럼 신세 좀 져도 되겠소? 얼마든지 묵으셔도 됩니다, 선비님. 박달수는 낯선 사람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들이는 말숙이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말숙이 집으로 들어오는 박달수는 마당에 있는 돌더미에 시선이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돌더미였지만 아래에 묻힌 돌이 희미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금덩이로구나. 지금이라도 저것을 가져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 효도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박달수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선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였지요. 선비님, 여기 밥상 차렸으니 맛있게 드시옵소서. 저는 지금껏 혼자 살았사옵니다. 선비님이 계시니 이제 더는 쓸쓸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을 것이옵니다. 박달수는 서글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과 기약도 없이 나왔으니 말숙이를 바보 처녀라고 놀릴 자격도 없었지요. 박달수는 결국 금덩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말숙이는 순진하게도 박달수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에 말숙이의 집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적 여인이었지요. 저 선비가 금덩이를 가져가지 않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산적 여인은 검을 뽑아서 말숙이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너 이놈 박달수. 말숙이가 바보 처녀라고 몹쓸 짓을 하는 게로구나. 산적 여인은 박달수를 치안으로 여기고 당장 방으로 들어갈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여다본 산적 여인은 놀랐습니다. 말숙이가 걷어찬 이불을 박달수가 다시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박달수. 설마 말숙이를 동정하는 겐가? 산적 여인은 다음 날에도 말숙이 집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달수는 말숙이 집에 묵고 있으면서도 돌더미에는 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선비님? 설마 말숙이를 가엾게 여겨 금덩이에 손도 대지 못하는 geb니까? 산적 여인은 그날 이후로 계속 말숙이 집을 들렀습니다. 박달수는 이제 말숙이 허드렛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박달수 역시 일은 서툴렀지만 말숙이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지요. 그러니 황영감도 박달수에게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네는 몸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는가? 소인은 박달수라고 하옵니다, 대감마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말숙이를 도와주고 있는 겐가? 저 아이가 바보 처녀로 불리는 것은 알고 있는 겐가?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우연히 지나가다가 집에 묵었사온데 사정이 딱한 것으로 보여서 일손을 좀 돕고 있을 뿐이옵니다. 말숙이한테 자네와 같은 오라버니만 있었더라도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렇게 실성하였으니 누가 혼담을 넣지도 않을 테고 말이야. 황영감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대감마님. 저야 어차피 떠돌이 신세이니 힘 닿는 데까지 말숙이를 돕겠사옵니다. 그럼 나야 편하고 좋지만 선비의 몸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글 공부를 할 책은 있는 겐가? 부끄럽게도 책을 살 돈이 없사옵니다, 대감마님. 내 아들이 공부하던 책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 쓰시게. 자네 덕분에 그래도 올해 겨울나기를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네. 박달수는 바로 황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품삯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책까지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황대감은 그제야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워낙 부지런해 보이니 주는 게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게. 과거 급제하면 이 은혜 절대 잊지 말게나. 박달수는 그날부터 허드렛 일과 동시에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말숙이는 그저 박달수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책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선비님? 그게 참 신기하구나. 몸은 고된데 오히려 책이 잘 읽히는구나.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편하게 앉아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땀 흘리며 품삯 받고 일을 하니 보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공부가 더 잘 되는구나. 그럼 저도 읽어볼래요, 오라버니. 박달수는 놀라서 말숙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오라버니라고 하였느냐?
오라버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말숙이가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오라버니라고 불렀을까요? 얼마든지 부르거라. 이게 다 말숙이 덕분이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오라버니라고 부르거라. 그렇게 말숙이도 책을 읽으면서 점차 글자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박달수와도 이제 대화가 술술 잘 통하였고 허드렛 일도 이제 서툴지가 않았지요. 지켜보고 있던 산적 여인은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을 돌아다니며 세금 징수와 호적을 알아보던 김하전이 찾아왔습니다. 김하전은 여느 때처럼 말숙이 집을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김하전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더미 아래에 있는 금덩이였지요. 김하전은 국고에 있는 금을 빼돌렸던 탐관오리였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빠삭한 덕분에 단번에 금덩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지요. 이 바보 처녀가 금덩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정도쯤이야 빼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김하전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말숙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수가, 마당에 있는 저 돌더미는 다 무엇이더냐? 말숙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을 하나씩 여기에 던지다 보니 저렇게 되었사옵니다. 아전나리. 대답을 들은 김하전은 희죽거렸습니다. 진짜 바보는 바보구나. 그런데 어찌 저런 금덩이가 아래에 숨어 있었을꼬? 탐관오리 김하전은 갑자기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돌더미를 저렇게 두면 복이 다 날아가겠구나. 나에게 쓸모없는 볕단이 좀 있으니 그것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전나리 덕분에 살았사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옳거니 걸려 들었구먼. 김하전은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볕단과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방에 있던 박달수가 김하전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엿들었습니다. 저놈이 금덩이의 정체를 알았구나. 이대로 저 금덩이를 빼앗길 수 없지. 박달수는 얼른 금덩이를 돌더미 안으로 더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빛이 나는 돌을 여러 개 찾아서 바꿔치기를 하였지요. 얼마 있지 않아 김하전이 역군을 한 명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말수가, 여기 볕단이 있으니 저기 아래에 있는 돌더미를 가져가겠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아전나리. 김하전은 역군이 짊어진 돌을 보며 희죽거렸습니다. 그 은혜 안 갚아도 되니 염려 말거라. 볕단 잘 쓰도록 하고. 그렇게 김하전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하전이 기대하던 금덩이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금덩이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 말숙이를 기분 좋게 속였다고 믿은 김하전은 무릎을 치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아있는 볕단을 모두 주고 돌더미를 몽땅 가져오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김하전은 역군들을 데리고 다시 말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전나리. 이 많은 돌더미를 모두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돌더미를 모두 치워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안 그래도 볕단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것과 바꾸도록 하세. 그 많은 볕단이 집으로 들어오자 말숙이는 횡재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김하전에게 큰절까지 올렸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아전나리. 그래. 절대 잊지 말게나. 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겠네. 그렇게 말숙이 집 마당에는 볕단이 쌓였고 김하전 집 마당에는 돌더미가 쌓였습니다. 김하전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돌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김하전이 기대하는 금덩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내가 설마 잘못 본 겐가? 분명히 금덩이를 본 것 같은데. 금덩이는 말숙이 집 마루 밑에 있었습니다. 박달수가 미리 눈치채고 금덩이를 마루 밑에 숨겨놓은 것이었지요. 말숙이는 하루아침에 볕단 부자가 됐습니다. 오라버니, 이 많은 볕단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박달수는 말숙이 일손을 도우며 볕단의 활용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앉아서 글 공부만 하던 박달수가 아니었지요. 볕단으로 가마니도 만들 수 있고 집신도 만들 수 있단다.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게야. 그렇게 박달수는 말숙이와 함께 가마니와 집신 등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넉살이 좋아진 박달수는 금세 장사에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말숙이도 박달수 옆에 붙어서 신나게 장사를 하였지요. 돌더미를 모두 뒤진 김하전은 허무한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속은 것이 분명하다. 바보 처녀라고 하더니 그 앙큼한 것이 나를 감쪽같이 속인 게야. 김하전은 말숙이가 금덩이를 숨겼다고 믿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장한 식솔들을 데리고 금덩이를 아예 훔치려고 작정을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숙이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전히 바보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볕단을 집신과 가마니로 만들어서 장사까지 하고 있으니 김하전은 또 한 번 당황하였습니다. 금덩이가 있었으면 저렇게 고생하면서 장사를 할 이유가 없지. 내가 잘못 본 모양이구나. 애초에 저 바보 처녀한테 금덩이는 없었던 게야. 그렇게 김하전은 투덜거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덩이를 잘못 본 자신을 탓하면서 말이지요. 어느새 박달수는 작은 땅을 하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황대감 머슴들에게 배운 대로 농사도 시작하였지요. 황대감은 농사를 짓는 박달수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나오셨사옵니까? 자네가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하니 안 찾아올 수가 없었지. 얘기 들었네만. 볕단으로 장사까지 하였다던데.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자네의 그 끈기가 정말 대단하구먼. 그동안 배운 것으로 장사에 농사까지 짓다니. 그야말로 일취월장이 아닌가. 이게 다 대감마님 덕분이옵니다. 황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이건 전부 다 자네의 그 지조 덕분일세. 난 자네가 잠시 머물고 있다 갈 줄 알았네. 바보 처녀 말숙이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자네는 끝까지 말숙이를 지켜주었다네. 그런 지조는 여느 선비에게도 볼 수 없는 것이야. 과찬이옵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달수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농지는 몇 배가 더 커졌고 장사 수완까지 좋아서 박달수를 최고의 상인으로 불릴 정도였지요. 박달수는 그렇게 금이 환영하였습니다. 부모님과 눈물의 재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달수의 배필도 부모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바로 말숙이었지요. 말숙이는 박달수를 따라 글을 열심히 읽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 예전의 말숙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숙이는 시부모를 부모님처럼 여기며 정성껏 효도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행복하십니까? 그렇소. 이게 다 부인 덕분이요. 그때 부인이 집에 묵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필이 되지 못했을 것이오. 박달수의 품에 안긴 말숙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의 마지막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오? 과거 급제 말입니다. 박달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부인이 있고 부모님과도 재회했으니 더는 욕심이 없소. 제가 지켜본 서방님은 결코 이 자리에만 머물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셔서 더 의로운 일을 하실 분입니다. 과거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서방님. 박달수는 그렇게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박달수는 단번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박달수가 고을 원님으로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바보 처녀를 돕더니 상인으로 성공한 박달수. 그런 박달수가 과거까지 급제하였다고 하니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수는 그렇게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원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달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금덩이를 훔치려고 했던 김하전이었지요. 김하전은 바보 처녀를 돕던 박달수가 고을 원님이 되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나리, 전해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이 근방 숲속에서 도둑질을 하던 산적들을 잡았사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사온데 사또나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산적들이라 당연히 큰 벌을 내려야겠구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산적들 중에 웬 여인이 있사옵니다. 방금 여인이라고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그 여인이 미리 신고를 하여 산적들을 잡을 수 있었사옵니다. 자기들의 도둑질을 미리 신고를 했다니 좀 이상하지 않사옵니까?
박달수는 바위굴에서 함께 지냈던 산적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신문하겠소. 사또나리가 직접 그런 천한 것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사옵니다. 박달수는 김하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누구도 천한 사람은 없소이다. 당장 앞장서시오. 그렇게 박달수는 산적 여인과 재회했습니다. 산적 여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어허, 사또나리께서 고개를 들라고 하지 않는가? 산적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박달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전은 볼일 보시오. 저 처자는 내가 직접 신문할 터이니. 김하전은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작 도둑질을 한 산적에게 신경을 쓰는 박달수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그제야 산적 여인은 박달수를 알아봤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탄식이 나오더니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미리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소. 왜 그런 것이오? 이대로 도둑질을 하며 살 수는 없었사옵니다. 산적 여인은 박달수를 지켜보며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었습니다. 박달수의 지조를 지켜보며 더는 도둑질을 하며 살고 싶지 않았지요. 그날 밤 박달수는 사색에 잠겼습니다. 산적 여인 덕분에 말숙이를 만났으니 어쩌면 빚을 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숙이가 들어오더니 박달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그 산적 여인 순이를 살려주십시오. 박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그 산적 여인을 어찌 아시오? 실은 그 여인은 저희 동생입니다. 고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말숙이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실성하였습니다. 어렸던 동생은 언니가 바보가 되자 같이 있고 싶지 않았지요. 허드렛 일을 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바보가 된 언니가 창피하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숲길에서 산적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를 두고 도망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잊을 수가 없어 몰래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며 던진 돌들이 마당에 쌓여 돌더미가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본 동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몰래 아래에 숨겨놓고 때가 되면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바보 처녀로 불리는 언니에게 다가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을 구해준 박달수에게 양보하듯 금덩이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달수는 순이를 불렀습니다. 죄인은 듣거라. 그동안 도둑질한 죄는 처벌함이 마땅하나 미리 신고를 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으니 이를 참작하여 태형으로 감할 것이니라. 하늘도 스스로 꾸짖는 자를 용서한다 하였거늘 이를 은전으로 여겨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산적으로 살아가던 순이는 태형 10대만 맞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박달수는 풀려난 순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순이는 박달수의 은혜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어디를 가시옵니까, 사또나리? 가보면 알 것이오. 박달수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말숙이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돌더미는 사라지고 이제는 노비 부부가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것이옵니까? 마루 아래를 보시오. 마루 아래에는 박달수가 숨겨놓은 금덩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박달수는 지금까지 금덩이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 금덩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오. 낭자에게 남은 마지막 업보를 씻어내시오. 순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달수의 지조에 감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따라왔던 김하전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덩이가 진짜 있었구나. 금덩이가 있는데도 볕단으로 그렇게 어렵게 장사를 했단 말인가. 박달수가 진정한 선비로다. 김하전도 금세 눈물을 흘리며 박달수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달수와 말숙이는 장성한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순이도 이제는 어엿한 교수가 되어 정직한 총각을 만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주도에서 고독한 귀양살이를 하던 김정희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제자 이상적에게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림 귀퉁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은 박달수에 비유할 수 있는 말이지요.
박달수가 보여준 선비의 지조를 다시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